네, 여러분들 또 이제 신년이라 새롭게 출발하시고 또 그래서 또 바쁜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사실은 상시 성과 관리 또 어떤 그 평가와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도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쭉 이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논문, 전 진짜 2022년 신년에 저한테 정말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인사이트풀한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1월 코디앱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딱 느꼈던 그 짜릿한 그 순간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여쭤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됐던 게 성과평가의 공정성, 그다음에 항상 궁금하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요번에는 또 색달라요. 팀장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입장에서 팁을 얻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사실 요새 프로젝트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주로 리더들 대상으로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뭐 평가 제도가 바뀌면 리더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사실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리더들만 교육하지 말고 구성원들의 주도성을 지향하고 있다면 구성원들도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부터 구성원 대상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은 흐름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양한 성과평가 접근 방식을 좀 알고 싶다. 그룹 코칭에서의 성과평가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아무래도 공정성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성과평가 접근 방식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것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례라고 했다면 글쎄요, 뭐 우리나라의 사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제가 지향하는 바였기 때문에 저희 CIT 코칭 연구소에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볼까 올해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논문은요. 허만 교수하고 징 벌지시안이라고 하는 여성 아마 중국 계신 것 같아요. 여성 교수님이 이제 공동 저자한 건데요. 위기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성과 평가. 그러니까 계속 지금 기존의 논문들은 이제는 성과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 성과 관리가 달라져야 된다. 이제 상시 성과 관리로 가야 되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했지만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성과 추천 지수, 그리고 순수 성과 추천 지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HR들한테든 뭔가 이렇게 툴박스에 확실한 툴을 하나 가지고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크게 5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코비드 상황에서 성과 관리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이러한 코비드 위기 상황에서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챌린지가 뭐가 있을지 또 그런 챌린지를 극복하는 솔루션으로 여기서는 PPS, 성과 추천 지수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개인과 조직의 유익을 이제 PPS를 쓰면서 그러한 개인과 조직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PPS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만병통치약은 없죠. 그리고 완벽한 건 없죠. 그래서 성과 측정 지수, PPS와 관련돼서 예측되는 프로블럼,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네. 요거에 앞서서 우리 한번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되게 인사이트풀하고 막 이런 거를 제가 준비했지만 저도 궁금해요. 우리 HR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아주 짧은 설문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코비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성과 관리에 있어서의 변화들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코비드가 아니었더라면 코비드 이전에 기존의 성과 관리는 계속 가도 괜찮았을까?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성과 관리에 되게 뭔가 불만족을 하고 계셨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과 관리가 우리한테 사실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과 평가라고 하는 걸로 직접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성과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성과 관리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걸 질문할 때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대체 성과 관리란 뭘까? 물론 학자에 따라서 많이 달리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번 논문에서 언급했던 건 이거예요. 개인과 현업 그룹의 성과를 identifying, 파악하고 측정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조직의 전략적 목표에 맞게 성과를 정렬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예요. 자, 여기서 기존의 성과 관리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한 곳에 포커스하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측정입니다. 평가.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상시성과 관리인데 어떤 표현을 쓰자면 상시성과 평가. 상시성과 관리 이퀄 상시성과 평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평가는 성과 관리의 이 사이클, 지속적인 프로세스 중에 한 파트, 물론 중요한 파트지만 한 파트인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포커스 되어 있었던 거죠. 왜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 되어 있었을까요? 뭐 이유는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또 이게 보상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또 이 아무래도 뭔가 하위 성과자들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별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평가에 되게 포커스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왜 성과 관리는 변화해야 할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비드가 아니었어도 변화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CRT 코칭 연구소는 정통적인 성과 관리에서 우리가 요새 이야기하는 상시 성과 관리, 새로운 성과 관리의 그 변곡점은 201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GE가 스택 랭킹을 폐지했대. 왜냐하면 그 전에도 2015년도 전에도 상시 성과 관리를 언급했던 스타트업 IT 업계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조업으로까지 왜냐하면 규모가 크니까 전파됐던 변곡점을 2015년으로 보고요. 자, 그 전에는 managing and controlling이 중요한 컨셉이었어요. 성과 관리에. 그런데 상시 성과 관리, 지금 새로운 성과 관리에서는 inspiring and developing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포커스 됐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로 저는 보고 있냐면 바로 성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는 이 성장이 약간의 엑스트라 개념이었고요. 개인적인 이슈였어요. 제가 3년 전만 하더라도 리더들이 많은 일이었어요. 뭐 회사가 성장하는 곳인가? 성장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했지만 지금 2021년, 22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는 꼰대로 생각될 거예요. 그리고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리더도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성장이 단순히 개인적인 엑스트라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생존의 이슈라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요.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조직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거. 서스테이너블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조직 자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이건 생존의 이슈인 거죠. 조직에서도. 이미 그 개념으로 포지셔닝이 됐다라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년 뒤에도 지금 여기 이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예, 5년 뒤에도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슈가 되게 중요한 것으로 대두됐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을 2017년부터 가지고 갔어요. 예. 그런데 알고는 있었어요. 머리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가져오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코비드에서 이 부분이 가속화되고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가 이 2년의 뭐 며칠이라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코비드가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 10년 걸릴 거, 20년 걸릴 거, 어떤 사람은 100년 걸릴 거를 단 1년 만에, 단 2년 만에 이루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논문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앞단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 저희 CIT에서 가져가고 있는 개념이었고 그 부분을 이 논문이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여전히 적절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의 성과 관리, 평가 시스템을 다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논문에서는 성과 관리 중에 평가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측정이 중요하다. 왜? 이 평가를 함으로써 당신이 우리 조직과 얼라인돼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하나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과 관리가 조직의 목표와 얼라인해서 가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거는 얼라이닝과 캐스케이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캐스케이딩은 포커스처럼 쭉 내려오는 거죠. 목표를 위에서부터 그냥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얼라인은 뭐야? 방향성을 맞추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저는 합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캐스케이딩은 합의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라인과 캐스케이딩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 하나 언급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방향과 그 온라인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평가 결과의 피드백이 성장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뭔가 피드백 대화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레이오프를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취약한 법적 위치를 취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우리가 예전에는 하위 성과자에 좀 더 포커스했다면 지금은 우리의 관심이 고성과자를 어떻게 리테이닝, 보유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어트랙팅 할 거냐. 그죠?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에 더 포커스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평가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성과 관리나 평가가 유효하지 않다고 해서 버리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조정하면서 얼라인 맞춰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어떤 어려움일까? 일단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리더분들을 만나면 팀장님들, 특히 팀장님들 정말 평가 시기가 되면 제일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왜냐면 연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연간 1회 연례 행사처럼. 그러다 보면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데이터들을 과거에 있는 걸 다 끌어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인풋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데 급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일 자체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 전략 방향도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 성과 지표를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성과 관리 시스템이 지금 엄청나게 헤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맞게끔 따라잡기에는 너무나 헤비해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이미 조정하면 이미 또 다른 세상이 도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용성이 되게 중요한데, 실용성이 중요하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결과가 제공되느냐. 그래서 시간이 관건이 되는데 그 시간을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리더들도 직원들도 해야 되는 일들. 그래서 뭐냐면 work more with less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리소스,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엑스트라로 이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간을 쏟는다는 건 되게 어렵다. 그래서 기존의 성과 평가는 프랙티컬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일은 바뀌고 있는데 성과 지표는 그저 여전히 스틱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을 다 담을 수 있어? 평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태스크와 결과와 행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한눈에 다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픈 도어 파워시나 매니지먼트 바이 워킹 어라운드,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렇게 그죠? 만화도 저희가 한번 시도해봤어요. 예전에는 팀장님 앞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평가해야죠. 오 그래, 애티튜드 뭐 이런 것도 다 평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없어요. 지금 이 논문에서도 지금 코비드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는 할 예정이고 지금 62%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안 된다. 이거는 리더한테도 되게 불안감을 주지만 구성원들한테도, 왜?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야. 또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재택근무하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물론 시간을 자율적으로 하지만 이게 시간을 딱딱 끊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저께 유 센터장님한테도 내가 10시에 카톡을 보냈나? 그냥 저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카톡 보냈더니 또 센터장님이 또 그걸 이미 또 논문을 또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직장에 나갔을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데 과연 리더는 그걸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구성원들도 되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특정 방법으로 PPS, 성과 추천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 논문은 제시하고 있어요. 자, PPS는 마케팅 분야에서 이미 쓰고 있는 순수 고객 추천 지수, NPS에서 벤치마킹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NPS는 뭐라고 했냐? 단 하나의 객관식 질문과 두 개의 주관식, 그러니까 척도 질문 하나와 두 개의 주관식 질문. 즉, 첫 번째, 당신은 지인에게 우리 회사를 얼마만큼 추천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10점 척도 질문과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점수를 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점수 1점만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주관식 질문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런 서비스 업계의 KPI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의 케이스는 거의 KPI의 가장 중요한 지수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0점은 프로모터, 7, 8점은 passively satisfied, 그 다음에 6점 이하는 비추천자라고 해서 NPS는 추천자 90점을 매긴 사람의 퍼센테이지, 즉 90점을 했던 사람이 50%예요. 그런데 소극자는 카운트하지 않아요. 비추천자가 30%예요. 그럼 NPS는 2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PS의 결과값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은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데 요것과 관련된 논문은 언제 발표가 됐느냐?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003년도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이 논문, 리헬드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발표했고, 이 이후에 실증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거는 그 하나의, 즉 NPS와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뭐랄까요, 성장과 매출 간의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NPS 스코어라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모든 기업들의 NPS 스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NPS는 사용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논문에서 물론 이러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과 한방향 얼라인 되는 인사이트풀한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전 이거였어요.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특성으로는 러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존의 조직에서 제공되고 있는 많은 진단들이 누가 개발하나요? 진단 전문가들이 개발해요. 전문가들의 약간 플렉스는 뭐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더 복잡하게, 그죠? 나의 전문성을 더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진단은 더 복잡해져. 문항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진단을 요청하기 되게 눈치 보면서 그 서베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들여다보면 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반 그냥 이 진단의 전문가가 아니라 진단의 전문가들이 쓰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빨리빨리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러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바뀌고 있고 스피드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는 timely information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진단을 쓰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저희가 코칭을 할 적에도. 그래서 저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어떻게 쓸 거냐. 이 결과가 일반인들이 보고 이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평가도 우리가 이노베이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평가는 너무나 복잡하고 헤비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환경 변화를 캐치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결과를 활용해야 되는 당사자들한테 적절한 시기에도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저항만 더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논문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추천하고 있는 거는 아까는 뭐였어요? Net Promoter Score예요. 여기서 마케팅에서 썼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퍼포먼스 프로모터 스코어, 성과 추천 지수예요. 그래서 요것도 딱 3개만 물어봐요. 자, 홍길동을 친구나 동료에게 함께 일할 것을 얼마나 추천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HR 부서를 친구나 동료에게 함께 일할 부서로 얼마나 추천하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혹은 CIT 코칭 연구소를 친구나 동료에게 함께 일할 것을 얼마나 추천하시겠습니까? 척도로 묻고요. 그 점수를 제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점수를 1점만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물어요. 우리 조직에서 이거를 실시한다. 물론 문제도 많을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익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평가를 실시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일단 되게 심플하지 않을까요? 이거 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즉시적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직원 만족과 몰입이 향상될 것 같다. 그죠? 하는데 되게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건요. 많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가 평가를 하느냐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되게 훨씬 많아요.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고 높은 수용도. 자,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이 성과 추천 지수는 이런 장점이 있다. 되게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마케팅에 어떤 업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천도잖아요. 그래서 내로 테크니컬 디테일즈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플렉서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급변하는 상황에서 원칙이 뭐냐를 가져가냐면요.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끝단을 우리가 가지고 핸들링을 하게 되면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적용도가 뚝 떨어져요. adaptability, flexibility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급변할수록 원칙이 뭐냐, 핵심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유연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의성과 실용성이라는 거예요. 왜? 5분 이상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툴, 뭐 그야말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서베이 폼을 활용해서도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쉬운 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표준화, 같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서에 따라서 뭐 조직에 따라서 이런 거 아니라 같은 기준이라는 거고요. 되게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게 객관식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 주관식 이 부분에서 되게 맥락적 성과, 이 부분은 사실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개개인성,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탤런트 이런 것들을 발휘하도록 하고 그게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포괄적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개인과 조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PP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일단 수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질문이다. 10점 척도, 추천도를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수를 준 이유, 1점만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난 다음에 10점 척도에 대해서는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는 것. 여러분들 중앙값은 아시죠? 100명이 100명이 있으면 50번째의 점수. 그죠? 그 다음에 뭐 11명이 있으면 몇 번째죠? 여섯 번째 점수가 뭐냐. 이게 중앙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PS는 이렇게 평균과 중앙값인데요. NPPS, 순수 성과 추천 지수는 아까도 NPS처럼 어떻게 돼요? 촉진자 90점을 준 퍼센테이지에서 6점 이하 비촉진자 비율을 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미 연구가 진행이 돼서 평균 MPPS는 플러스 32%라는 거예요. 즉 이게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아, 내가 MPPS가 15%가 나왔네? 이건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위 성과 25% 조직, 즉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조직 중에 상위 성과를 냈던 조직의 상위 20%의 MPPS의 평균은 뭐였냐면 75%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72%. 그러면 내가 일단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MPPS가 80이네?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탑 25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도 내가 80%는 와, 내가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본인한테도 얻을 수 있고 상사, 동료, 파트너,
고객, 정말 다양한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서베이 문항이 많으면요. 요청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네. 근데 간단하니까 5분밖에 안 걸려요 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평가자를 고른다면 친숙한 평가자들만 선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본인한테도 기준을 줘야 되겠죠. 예, 본인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또 관리자, 리더, 상사가 초청할 수도 있겠죠. 혹은 HR에서 어떤 커미티를 구성해서 전체 명단에서 초청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셀프 어웨어니스라고 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리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셀프 어웨어니스는 정말 중요해요. 그죠? 근데 셀프 어웨어니스가 뭔가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의 일치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서 자가평가는 의미가 없고요. 정말. 리더는 혼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자가평가하는 거는 정말 의미 없는 데이터고요. 개개인 리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더라도 개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360도 평가, 그 이상의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360도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마 평가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360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정한 평가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공정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거가 중요할까? 이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평가는 공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정치인들만 내로남불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어느 순간에 내로남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내로남불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이게 얼마나 모든 인간들이 그러면 이론으로 나왔겠어요. 기린 이론이잖아요.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는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인간이 눈을 뜨면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타인을 보거나 환경을 볼 수밖에 없고 뇌는 그 인포메이션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자신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내로남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가자의 이슈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오류. 그래서 누가 평가하느냐, 몇 명이 평가하느냐, 또 그 평가자를 누가 선정하였는가가 이 공정성의 이슈에서 너무나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 결과를 수용하도록 할 거냐. 중요한 거는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건 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대한 많은 사람들이 제공했던 그 정보 앞에서 본인이 이 정보는 옳지 않아 라고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물론 거기서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방대한 자료 앞에서는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주관식이 있잖아요. 피드백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요. 나만 특별한 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이슈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만의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소스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PPS가 되게 유용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리의 목적, 성장과 개발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역시 이 결과를 가지고 보상, 인정, 승진과도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의 목적으로 PP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성과 관리가
managing and controlling에서 inspiring and developing으로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평가가 성장을 위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걸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지금 현재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개선점이 뭔지, 또 새롭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추가 지원. 왜냐하면 두 번째 주관식이 뭐였어요? 1점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 뭔가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리더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PPS를 보다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빈번한 체킹. 이건 뭐예요? 가볍게 이 피드백 대화를 수시로 하라라는 거죠. 왜냐? 이거요. 사실은 분기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분기 한 번씩 해도 되고요. 월 1회 해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결과를 가지고 수시로 체크인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PPS, 성과 추천 지수와 넷 퍼포먼스 프로모터 스코어가 있는데요. 순수 성과 추천 지수가 있습니다. 성과 추천 지수는 3개의 질문을 가지고 첫 번째 10점 척도 가지고 평균과 중앙값을 제공하고 주관식 코멘트를 제공하고요. MPPS는 추천자 퍼센테이지, 90점을 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에서 비추천자 퍼센테이지, 6점 이하를 준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평균은 32%, 탑 25%의 조직의 평균은 75%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 매니저가 19명. 간단하니까 19명의 데이터를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의 PPS는 평균값은 8.79고요. 중앙값은 9점입니다. NPPS는 90점을, 9점이 되게 많죠. 90점의 퍼센테이지가 84.21%고요. 6점 이하를 준 사람은 2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19명의 2사람이라서 10.53%예요. 그래서 NPPS는 73.68%입니다. 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내 데이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나는 73.68%니까 이제 이걸 제공할 때 우리 조직의 평균도 제공하겠죠? MPPS 우리 조직에 그거 대비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죠?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도 내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점수만 보면 되게 심플할 수 있어요. 그러나 19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주관식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사람한테 9점을 줬는지, 왜 이 사람한테 10점을 줬는지, 그리고 왜 내가 5점, 6점을 줬는지. 그래서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8.79점인데 미디언 값이 9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뭐야? 밑에 뭔가 낮은 점수가 몇 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걸 가지고서는 이 분포도가 어디로 찌그러져 있는가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았다면 난 지금 현재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잘 못하는 부분도 간혹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주관식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5, 6점 준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9점, 10점 준 사람들이 줬던 인포메이션을 보면 내가 이 부분을 더 극대화하면 5점, 6점 준 사람들한테도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성과,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더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성장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두 번째 오픈엔디드 퀘션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PPS 문제. 이거는요, 여러분들 블로그를 찾아보면요, NPS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기존의 KPI는 문제가 없나? 아니라라는 거죠. 네,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뭔가 우리가 실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익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유익이 정말 실보다 득이 더 많다면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PPS는 백잉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문항을 더 만든다는 거죠. 왜? 지금 내가 홍길동을 점수를 매긴데 홍길동이 당신한테 와서 PPS를 언급한 적이 있냐? 예스? 그럼 그 점수는 자동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넛지. 내가 너 이거 그지? 더 그지? 잘해주면, 높은 점수 주면, 이런, 그죠? 더 뭔가를 잘 해줄 건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점수를 높게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익명성, 기밀성이 확보돼야 되고, 이런 거죠. 담납하는 거죠. 이거 되게 조직 문화 점수 뭐 이런 거 할 때 되게 담합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선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봐야 된다. 그래서 표본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PPS에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누가 평가할 것인가 평가자를 선정하는 이 부분을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이 코디앱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HR더 분들이 되게 밸런스 있는 관점을 갖기를 되게 원해요. 그래서 디테일한 마이크로 뷰뿐만이 아니라 메타뷰, 그렇다고 메타뷰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좀 위로 올라가야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 관리의 방향성이 뭘까?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inspiring developing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의 우리의 성과 관리는 어땠을까? 문제를 픽싱하는 것에 되게 포커스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평가의 변별력이 너무 중요했죠. 그리고 보상과 직결되어 있고 하위 성과자를 어떻게 속아낼 것인가에 되게 포커스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많이 생기고 이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성과 관리 특히 평가 부분을 더 세분화하고 더 복잡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분석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되게 파편화되는 현상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포커스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 결과가 단순히 변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개인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전인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통합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지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제가 데이터를 막 찾아봤더니 2017년에 저희가 이제 북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져갔어요. 이제 북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윗단만 생각하세요. 급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로부터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되게 중요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되게 민첩하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헤비하면 어떻게 돼요? 몸집이 크면 막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방향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리시티가 너무 중요하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니 curiosity, 호기심을 가져라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경영 전략뿐만이 아니라 성과 관리에 있어서의 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평가는 심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플해져야만이 비즈니스 환경에 이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조정하게 민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데 요새 아시죠? 예. 이 마음이 요새 사람들은 되게 온실에서 자란 듯한 느낌이 들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아요. 실패하면 잠수 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돼. 그러니까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통할 때 뭐 하시라고요? 판단하지 마시고 호기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북카라고 하는 게 경영 전략에만 리더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 관리, 특히 평가에도 이러한 북카의 전략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새 상시 성과 관리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목표를 합의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OKR도 보면은 OKR과 KPI가 뭐가 다를까라고 했을 때 결정적인 그 차이는 목표를 수립하는 이 과정에 대한 에너지, 시간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목표가 중요한 건 너무나 지금 큰 흐름이에요. 목표를 그냥 캐스케이딩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 관리의 한 파트인 이 부분,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목표를 합의할 적에 정량적인 부분과 정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평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 공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심플한 것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어 안 했어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보상이나 혹은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떠한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태도 물어보고, 그죠? 애티튜드도 물어보고,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왜? 내가 문제로 보는 거는 다른 사람도 문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이라면 더 유용한 인포메이션을 준다라는 거죠. 나도 포함하는 거예요?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한테 같이 일할 사람으로 추천하겠는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는 이제는 유용, 프랙티컬한 부분과 플렉서빌리티를 동시에 가져가려면 심플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저는 되게 이걸 강조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수로 사실은 이제 PPS를 제공한 거잖아요.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몰입도예요. 조직에 있어서의 성과를 예측할 수, 왜냐면 성과는 미래 지수잖아요. 근데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측 지수로 가져가는 게 몰입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CIT 코칭, CIT 그 R&D 센터에서는 이 몰입도와 PPS를 가지고 그야말로 되게 심플하면서도 되게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평가 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CIT가 되게 유명해요. 진단 쓰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제가 진단을 무척 싫어해요. 왜냐하면 유용하지 않아. 그리고 진단을 코칭에 쓰잖아요. 저항감만 더 생겨. 그래서 오히려 코칭을 실패하게 하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리고 이 진단이 개개인성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번 이 PPS라면 저는 제가 지향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측정 척도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